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석탄 부족 사태로 심각한 전력난을 겪은 중국이 11달 만에 다시 호주산 석탄을 수입합니다. 다시는 전력 제한이 없어야 한다며 현지에서도 반기지만 세계 경제도 한시름 돌렸습니다. 발전소를 돌려야 전력이 공급되고 부산물로 요소도 뽑아내니까 테슬라, 애플, 현대, 포스코 가슴을 쓸어내리고요. 요소수 대란에 곤욕을 치른 우리 정부도 한시름 돌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중국은 호주와 싸울 때마다 석탄, 구리, 면화, 소고기, 와인 안 산다 배짱을 부렸는데 슬그머니 규제를 풀어왔네요. 가끔은 내가 때렸는데 주먹이 더 아플 때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꼭 그런데 때릴 땐 혼자 때리고 고통만 나누자고 하니까 좀 억울한 생각도 드네요. 11월 25일 목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38,000여 개 사업체에 손실보상금이 추가로 지급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좀 가라앉고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요. 인구 이동 역시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네요. 어제 잠깐 전해드렸죠.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새로운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5년 만에 추가 공장 짓는 거죠. 앞으로 상황 전망해 보겠습니다. 또 글로벌 공급망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고비를 넘겼다는 소식이 들어오는데 내년까지는 아직 예단하기 이르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을지 글로벌 공급망 문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시간에는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장 전망해보죠. 또 박연미의 경제픽 오늘은 요즘 유행한다는 ESG 이거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뭔지 이거 하면은 기업에 뭐가 좋은지 부를 부르는 ESG의 저자 만나서 얘기 들어볼게요. 경제탐사 시간에는 우리나라 결혼한 여성의 고용 현황 관련 통계 자료가 나왔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이정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따져볼게요.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추첨해서 녹용 선물 세트 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한겨레 신문 이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상공인 소기업 38,000여 곳이 추가로 손실보상금을 받게 됐네요. 예, 어제 중소기업 벤처부가 2021년 3분기 1차 확인 요청 사업체 손실보상 지급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여기에 확인 요청이라는 게 뭐냐면요. 지자체가 사전에 파악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대상에 포함 안 된 소상공인들도 나도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확인 요청을 한 업체 6만 1천 곳 가운데 3만 8천 곳이 실제로 손실보상 대상으로 인정을 받아서 보상금을 받게 됐는데 그 총 규모가 1,426억 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추가로 문제 제기를 통해 손실보상을 받게 된 업체들을 살펴보니 식당이나 카페가 62%로 가장 많았고요. 실내 체육시설이 16% 정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추가 보상을 받은 업체 중에 36.9%가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사실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보상받을 일이 없어야 가장 좋은데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어제 4,000명을 넘었습니다. 오늘도 거기에 육박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소상공인들 이거 굉장히 유심히 보고 계시겠어요? 예, 어제 0시를 기준으로 하루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4,000명대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잠시 중단하는 비상계획 가능성을 거론했는데요. 소상공인들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사태는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정부가 다른 대책은 검토해보지 않고 곧바로 다중이용시설 규제를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런 지적인데요.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이걸 줄여서 한상총련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체에서는 지금의 손실보상 체계에서는 인건비가 비용으로 인정이 안 돼서 보상금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다. 그리고 제외업종 문제도 있어서 이런 비상계획 발동을 소상공인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정부도 아마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호소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은데, 부동산 시장 좀 볼까요? 거래가 줄어드니까 인구 이동도 줄었다, 이런 통계가 있군요. 지난달에 국내 인구 이동이 4년 만에 최저치인 54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하고 비교하면 10.7%가량 감소한 수치인데요. 이 감소폭 자체도 4년 만에 최대입니다. 지난해 워낙 부동산 시장 열기가 뜨거웠다가 이게 차츰 식어가면서 인구 이동이 최근 10개월 동안 연속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 인구 이동은 그 주택 매매 그리고 전월세 거래에 따라서 늘거나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에는 주택 거래량이 워낙 크게 늘어나서 인구 이동 규모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은 지난해 10월이 인구 이동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10월에는 기저효과가 좀 있었다. 그리고 9월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전년 동기 대비 24%나 감소한 영향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서울에서 빠져나간 인구가 제일 많았던 모양이에요. 지난달에만 서울에서 나간 사람하고 들어온 사람 다 합하면 마이너스 9,389명으로 인구가 순유출했는데요. 이게 벌써 지난해 3월부터 20개월째입니다.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합치면 올해 서울에서 8만 6천 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거래도 줄고 집값이나 전월세 등 주거 비용 부담은 커지는데, 이 신규 주택은 주로 서울 외곽에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인구가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서울을 빠져나간 인구는 그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한 경기도, 인천 등 주로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경기도는 6,525명, 그리고 인천에는 3,294명이 순유입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새로 반도체 공장 짓는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죠? 네, 이번 투자 규모가 170억 달러, 하나로는 약 20조 2천억 원이 좀,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 중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투자가 확정되면서 삼성전자 그리고 업계 1위인 TSMC와의 선두 경쟁은 더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TSMC가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52.9% 1위에 올라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2위이기는 했지만 1위하고 35%포인트 이상 차이가 지는 17.3% 수준의 2위였습니다. 게다가 이미 TSMC는 120억 달러, 하나로 한 14조 원을 투자해서 미국 애리조나에 신규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인 상황인데, 삼성은 이번에 더 큰 규모로 투자를 하면서 이 신규 공장을 앞세워서 TSMC하고의 그 점유율 격차를 빠르게 좁혀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삼성의 대미 투자는 결국 애플, 구글, 아마존 이런 미국 회사들 삼성에 파운드리 주문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투자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면서 이제 삼성이 대규모 M&A를 시작할 거다, 이런 전망도 있군요. 네, 이번 대규모 투자와 함께 삼성전자의 M&A에도 탄력이 붙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대규모 M&A는 2016년에 그 미국 자동차 전장업체 하만을 인수한 이후로 사실상 전무한 상태인데요. 이미 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그 진행했던 컨퍼런스 콜에서 인공지능, 5G, 전장 사업 등을 포함해 그 M&A가 가능한 분야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5월 전략 발표에서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총 171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를 지속적으로 암시해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M&A 작업이 이번 연말이나 내년 초에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그 가석방 직후에 내놓은 투자 계획에도 보면 반도체나 그 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국내에 180조 원, 해외에는 60조 원 정도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한겨레 신문의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별하나 나무 네그루님, 자주 오시는 우리 식구인데 오늘 캐롤을 들으면서 아침을 시작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다음 주가 12월. 야, 날짜 빨리 가네요. 올해도 한 달 남짓 남았네요 하셨는데 참 숙제가 많은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게 우리를 참 편하게도 하지만 옥죄일 수도 있다는 걸 제대로 느낀 한 해였는데 전문가들이 보기에 이거 좀 풀리고 있는 걸까요? 대신증권의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계 공급망 정체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일단 미국에서부터 들려오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전 세계 공급망 변목 현상의 원인을 유발했던 지역을 놓고 본다고 하면 아시아 지역이 될 거로 좀 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생산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공급망 변목 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공장 생산도 재개되고 있고요. 또 에너지 대란과 항만 수용 제한 문제가 최근 몇 주 사이 크게 완화되고 있는데 특히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의 이 반도체 생산 허브의 가동이 재개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26일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이제 12월 성탄절까지 이어지는 연말 쇼핑 시즌을 맞이를 앞두고 있는데요. 필요한 상품들을 대부분 수입을 했고 또 해상운임도 최근 고점에서 후퇴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좀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항만에서 배들이 들어가지 못한다. 이 컨테이너 하역을 못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 상황도 좀 나아졌습니까? 실제 LA와 롱비치 항구에서 대기 중인 선박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19일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그 정박 중인 컨테이너 선이 71척 정도 되는데 이 3일 전 최고였던 86척에서 크게 줄었기 때문에 이 정박하고 있는 컨테이너 선도 줄어들지만 관련된 운임도 최근 몇 주 동안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둘째 주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이 태평양을 건너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25% 정도 감소를 했기 때문에 2년 만에 최대폭으로 좀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얼마트나 홈디포, 타키카 같은 미국 유통 기업들이 그 평년보다 수입 물품 주문을 좀 앞당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연말 쇼핑 시즌에 필요한 재고가 잘 확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이 끝나게 된다고 하면 내년 초부터 그 미국 항만의 정체가 해소되고 컨테이너선 운임도 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조짐은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다. 이런 기대 좀 걸어봐도 될까요? 사실 지금보다는 좀 완화될 수 있다는 얘기는 좀 드릴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이 끝난 내년 초 이후에 그 미국의 항만 적체 형상 그리고 트럭 운전사 부족이 지속된다고 하면 좀 전 세계 물류 비용 하락이 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이 내년도 전 세계 경제 성장률 개선에 좀 부담이 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제 그 미국의 3분기 실제 GDP 증가율이 전기 대비 연율 2.1%로 잠정치가 소폭 좀 올라왔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일단 2분기보다는 좀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수요 증가에 비해서 노동력 부족으로 이 공급이 이에 묵묵히하다 보니까 이 공급망 범위 현상이 심화된 데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이제 공급망 문제가 부각된 이후에 동맹국끼리 다시 블록을 만들고 있다. 이거 신냉전 시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코로나19 이후에 이 공급망 교란이 심해졌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이 국가별로 자체적인 공급망을 강화하고 또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국 위주의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국가별 편가르기가 본격화되지 않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새로운 인도 태평양 경제 협력 체제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지나 러먼 미국 상무부 장관이 내년 초에 협력체를 위한 공식 절차를 개시할 거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새로운 경제 협력 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가 기술 패권과 관련된 디지털 신기술 표준 또 관련 규범을 제정하는 거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과 중국이 각각 내년 가을에 중간선거 또 전국 대표 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통상 갈등 국면을 정치적으로 좀 이용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미중 경쟁은 이 기술 경쟁,
핵심 물자 공급망 재편, 동맹국 동원과 국제적 영향력 확대와 같이 좀 한층 복합적인 전략 경쟁 양상으로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도 한번 굉장히 크게 수업료 치르고 깨달은 건데 중국에 기대온 게 너무 많다. 이런 각성한 나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해서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빠져서 플랜 B를 만드는 회사들도 늘어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지난달 있었던 G20 정상회의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 공급망 대책 회의를 열었고요. 핵심 우방 정상들에게 탈 중국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이제 전 세계 물류 공급 차질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중국으로 좀 지목을 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글로벌 기업들이 탈 중국을 외치면서 공급망 재편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장품 연구개발 생산 기업인 한국 콜마 같은 경우에도 네.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150만 달러를 좀 들여서 그 토지를 추가 매입한 걸로 좀 알려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중견이나 중소기업들이 그 중국이 아닌 미국을 그 생산 기지로 선택하면서 투자 다변화 전략에 속속 합류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이 미국에 공장 추가로 짓는 것도 결국은 동맹국 안에서 공급이 원활하게 하자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요구에 화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런 걱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다 생산하고 중국만 바라보던 회사, 국가들이 빠져나간다 하면 중국에서 돈을 빼서 좀 안전한 나라 혹은 미국 중심으로 다시 투자금이 몰리는 거 아니냐. 한국에서는 중국에 투자한 분들이 좀 걱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내년도 중국의 정치 이벤트를 한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 11월 정도에 제20차 당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진핑의 3연임을 확정짓는 이벤트인데 그 이전까지는 좀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가 계속 될 걸로 좀 보고 있어서 좀 중국 시장 예측이 쉽지 않을 걸로 좀 봅니다. 결국 중국 내 전력난으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차질이 있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요소수 대란으로 국내 경제가 마비되는 상황을 좀 겪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중국보다는 리스크가 덜한 이제 미국을 글로벌 생산 기지로 택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유치도 미국을 중심으로 좀 재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그 올해 미국 증시 강세 또 중국 증시 약세라는 디커플링이 내년에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은 요소수 대란이 있긴 했습니다만 기존까지 기업들이 재고를 줄이고 단가 저렴한 데서 사오는 거는 합리적인 선택이었는데 비상시에는 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투 간의 갈등이 이제 경제적인 안보 부분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좀 생산과 수입의 어떤 국가들을 다변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높아질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아마 우리 한국은 이 애교 안보, 경제적 자율성을 확대하는 중강국 전략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비전으로는 좀 강국으로 약진하는 새로운 국가상을 좀 정립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는 좀 미국과 중국 어느 한편에 손을 잡는 형태로 좀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실리적인 측면에서 애고 안보 정책을 좀 성급한 도박을 걸기보다는 좀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우선시해서 하는 정책들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중에 군데군데 맥락을 좀 읽을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죠. 지금까지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19 확진자 수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거의 매일 하게 되는데요. 연말 앞두고 더 걱정이 되는 시기입니다. 소상공인들 오랜만에 활짝 웃게 됐다고 하는데 또 여러 가지 우리 방역 조치가 강화됩니다 하면 얼마나 실망을 하시겠어요. 우리끼리 서로 건강을 지켜준다 이런 마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꼭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를 아는 가장 최고의 지름길. 첫 번째, 매주 평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TBS 라디오 FM 95.1MHz와 TBS 앱을 엽니다. 두 번째,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 언제든 경제발전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네,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에 증시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없죠.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해서 오늘 상황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부터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 증시는 전약 후강의 장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시 말해 장 초반에는 하락했지만 장 후반에는 반등하면서 다우만 마이너스 0.03% 기록하고 S&P 500과 나스닥은 0.2, 0.4%대 상승을 하는 이러한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일단은 부정적인 뉴스들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가령 연준이 물가 지표로 활용하는 근원 PCE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4.1%로 쉽게 되면서 30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제 공개된 11월 연준의 금통위 의사록, 다시 말해 11월 FOMC 의사록에서도 대다수 연준위원들이 매파적인 의견을 드러냈다는 점이 주식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은 했지만 대부분 다 이제 이러한 이슈들은 상당 부분 최근 수거래일 동안 소화했다는 인식 속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더 나아가 HP, 델 등 대형 컴퓨터, IT 업체들이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미국 증시는 전체적으로 장 중반 이후 상승폭을 확대하는 이러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는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휴장이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마무리가 된 중국 관군제는 사상 최고 기록은 썼는데 증가폭은 분명히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미국은 어떨 것 같아요? 미국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미국의 소비 시즌을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미국의 소비가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민간 소비를 전 세계 GDP랑 비교해 봤을 때 중국 다음으로 높은 1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 이제 그 높은 GDP가 일본의 GDP인데 일본의 GDP가 5.4%인 점을 감안을 하면은 미국은 진짜 일본이나 독일, 영국,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미국 소비가 전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이렇게 미국의 소비 변화에 따라서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성장 모멘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주요 데이터 조사 기관에서 수행한 연말 예상 소비 데이터는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전미 소매 협회에서 최근에 실시한 연말 소비 시즌 매출 추정치는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 코로나 이전에 연말에 온오프라인 전체 소비가 3년 평균 기준으로 약 4%대 성장을 했음을 감안시 올해 미국 연말 소비는 평년 수준을 웃도는 그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11월 초에 시행한 여론조사 기관 갤럽 서베이에서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올해 연말에 얼마나 소비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인당 평균 지출 금액이 $837로 지난해 $805에 비해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 소비 시즌은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 주목해 볼 거는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아무래도 이제 미래에 예상되는 소득 추가 수익과 관련이 깊은데 지금 상원 통과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있지만 지난주 하원에서 통과된 $1.75 사회부양책 예산안 집행 기대감이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부양책 안에는 교육, 유급 휴가, 그리고 기후변화 관련, 노후복지 관련, 이민 관련 어떻게 보면은 미국인들의 추가 수입과 직결될 예산인 만큼 향후 미국인들의 지갑 사정이 한층 더 개선될 가능성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인플레이션 부담, 공급난 부담 이러한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말 소비 시즌은 우려했던 것보다 양호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나요?
예, 뭐 미국 증시는 상승은 했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최근에 좀 대형주들이 좀 올라왔다가 약간 쉬었다 가는 장세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지금 0.1%에서 2%대 하락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코스닥은 반면에 0.4에서 5%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 조정이 조금 있었던 2차전지 그리고 NFT 메타버스 관련 주들은 지금 과도한 낙폭과대 인식 속에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 좀 출현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개별 종목은 아무래도 신풍제약으로 보입니다. 지금 신풍제약이 8%대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제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은 임직원 3명의 횡령 소식 그리고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 이러한 요인들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지금 신풍제약 주가는 지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급락세가 심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빠 찬스다 뭐다 그러잖아요. 아직도 우리 사이는 불평등하구나. 개선될 거 기본적인 거. 네, 소상공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장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경제에서 기회만큼은 진짜 공정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지속 가능한 그런 살맛나는 경제.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네, 3284님 중국이 석탄 발전소 돌린다는데 왜 속이 답답할까요? 안 그래도 코로나로 답답한데 미세먼지 올까 봐 걱정됩니다 하셨어요. 세상에 공사가 없죠. 그렇죠. 한편으로는 그 공장이 잘 돌아가고 요소수도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맑은 하늘이 좋기도 하고 경제라는 게 항상 작용 반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7987님 어제 저를 다른 방송에서 보셨다고요. 제가 한동안 TV를 많이 안 하다가 이제 다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서 보게 됐네요. 그렇죠. 아는 사람 나오면 반갑잖아요. 네, 반가워해 주시니 저도 반갑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그때까지 힘내봅시다. 별하나 나무네구루님 좋은 메시지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면접의 팁이 될 수도 있고요.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좋은 기업, 돈 잘 버는데 착한 기업으로 남을 수 있는 키워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ESG. 이거 TV 광고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 ESG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요거를 뾰족하게 답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ESG 전문가를 한분 모셨습니다. 부를 부르는 ESG의 저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문성우 초빙대우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ESG 많이 들어봤는데 네. ESG 이거 각각 어떤 글자의 머릿말인 거죠? 그렇죠.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그러니까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첫 글자인데 기업이 환경을 잘 지키고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을 지고 그리고 지배구조라는 말이 결국은 이제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하라는 뜻이라서 결국은 기업이 환경을 잘 보존하고 보호하고 개선하고 사회적 책임을 잘 지키고 그리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격차와 차별을 만들지 않고 그다음에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해서 기업 같으면 직원, 국가 같으면 국민 어떤 그 대상들에게 이해관계자들에게 늘 의사결정이 좀 투명하게 보이게 하라라는 말인데요. 참 쉽잖아요. 사실 그죠? 쉽기도 하고 당연하게 그렇죠. 해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ESG 별거 아니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단어 자체가 쉬우니까 네. ESG 이제 알겠어 라고 하는데 그다음부터 이게 고구마 뿌리처럼요. 일단 ESG 끝을 잡고 파기 시작하면 네. 끝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ESG가 그 개념 자체는 쉬운데요. 그 개념 넘어서서 이제 거기에 담긴 배경, 철학, 사상, 현재 움직임, 또 특히 돈의 흐름 이런 것들을 알기 시작하면 복잡해져서 다시 ESG 공부를 하시게 되죠. 자, 책에 보니까 그 서두에 이런 말씀 딱 하셨어요. 네. ESG는 이거 네. 교양 선택 아니다. 네. 전공 필수인데 네. 그중에서도 A학점 반드시 받아야 되는 과목이다. 네네.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ESG는 이제까지의 경영 요소랑 굉장히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이제까지 뭐 수많은 경영 요소의 키워드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애자일, 4차 혁명, 디지털 혁명 등등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ESG는 아주 특별한 게 기업에 돈을 대주는, 돈을 대출하고 지원하고 투자하는 이 투자자들이
쉽게 말씀하면 돈을 들고 흔들 수 있는 사람이, 돈을 줬다 뺏을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더 줄 수 있는 사람이 주장하는 경영 요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은 이제까지는 뭐 다른 개념들은 그냥 참고하면 됐어요. 해도 됐고 안 해도 됐고,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 CSR 같은 건 네. 기부적이니까 NGO나 또는 학자들이나 또는 일부 이해관계자들 해라, 해두면 좋다. 그래서 그냥 자의반 타의반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예 순수하게 자의로 해서 기업의 스피릿이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쨌든 거기에는 기업이 그렇게 강한 필요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ESG는 누가 하라고 그러냐? 돈을 대주는 투자자들이 주주들이 하라고 그러는 네.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약하죠. 왜냐하면 처음에 자본을 투입해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투입한 다음에 내내 그게 잘 굴러가는지 보고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돈을 회수할 수도 있는 그런 강력한 이해관계자, 투자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이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가 하면 되고 안 해도 뭐 할 수 없는 그런 CSR 같은 그런 또는 뭐 기업의 선행이나 어떤 선진 경영 요소가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것도 잘해야 돼요. 대충 하면 투자자들이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면하고요. 그러다 보면 주식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되죠. ESG의 정신을 높이 사는 회사가 잘 네. 된다. 돈도 네. 잘 번다 이런 얘기인데 네. ESG라는 말 우리가 언제부터 썼나 궁금해지네요. 이게 이제 원래는 1987년에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아, 요즘 뭐 지속가능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나라 정부 보고서에도 그 네. 서스테이너블을 직역해서 네. 지속가능한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네. 요즘은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은 지속가능이라는 단어. 근데 이미 1987년에 유엔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미래 세대 걸 뺏지 말고 현재 세대가 알아서 살자,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미래 세대 거를 뺏으면 미래 세대가 계속 삶을 영위할 수 없으니까 현재 세대는 현재 세대 거 가지고 잘 살면서 오히려 현재 세대에서 좋은 걸 좀 물려주자. 그래야지 미래 세대도 살고 그 넘어 미래 세대도 또 살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로부터 한 20여 년 흐른 다음에 2004년에 유엔에 이제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이 전 세계 한 50여 개 금융기관 뭐 CEO 등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럼 도대체 지속 가능하려면 조직이나 네. 기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뭘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 답신들이 왔는데 세 가지 단어가 딱 찍혀서 온 거예요.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를 좀 투명하게 하면 좋겠다. 근데 원래 ESG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인데 원래는 SEE였어요. C. 그러니까 Social 있었고요. Environmental 있었고요. 그다음에 원래 마지막 E가 Ethical이었어요. 윤리. 그래서 기업이 윤리를 지켜야 된다. 근데 엔론 사태 이런 걸 보니까 기업이 윤리를 안 지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많은 투자자나 또 세계적인 그 기업의 어떤 오피니언 리더들이 윤리 갖고는 안 되겠다. 거버넌스 아예 지배구조를 콱 못 박아가지고 사람들이 또는 기업이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지배구조는 시스템으로 콱 못을 박자. 그래서 앞에 인바이러먼트 소셜은 그냥 형용사고 어떻게 보면 약간 추상적일 네. 있는데 거버넌스는 콱 못을 박아서 이렇게 ESG를 지키자. 라고 유엔이 주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2004년에 후키어스 윈즈라는 유엔이 보고서를 내요. 그러니까 유엔도 제 생각에는 이제 뭔가 자리매김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순전히 제 생각인데 그렇죠. 냉전도 끝나가고 공감합니다. 예, 유엔이 이제 뭘 하지? 그러다가 아 그래 이게 인류의 지속 가능 에 대해서 화두를 잡자. 그래서 지속 가능 얘기를 계속하면서 유엔 그에서 후키어스 윈즈라는 보고서 그 이후에도 몇 년 동안 보고서를 내면서 기업이 ESG를 잘해야지 지속 가능한다. 지속 가능한 게 결국은 조직이나 인류나 기업이나 기관이나 국가의 목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로 ESG는 시작됐는데 제가 주목하는 건 이 ESG라는 이 세 단어가 2004년에 처음 나왔잖아요. 한 20년 동안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생명력이 강한 단어고 그 단어가 힘을 받으면서 뭐 코로나, 투자자들의 변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단어가 탄력을 받아서 이제는 확고한 어떤 새로운 기업이나 네. 또는 조직이나 국가의
지속 가능을 위한 바이블 키워드가 됐죠.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각 세계의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 기구들도 각국이 분담금을 내는데 예컨대 IMF도 국가별로 내는 분담금에 따라서 표를 차등해서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각국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업만 해서는 네. 우리가 왜 필요한지 존재가치 입증할 수 없으니 네. 그래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ESG다. 유엔이 굉장히 마케팅을 잘한 셈인데 요새는 사실 ESG 관련입니다. 이런 단어만 붙여도 네. 보고서가 거의 무사 통과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예. 기관 투자자들도 ESG 경영 안 하는 회사에 돈 안 내겠다 이런다면서요? 네. 예. 그러니까 ESG를 생각하면 사실 착한 기업, 선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ESG는 그냥 돈과 기술입니다. ESG는 특히 돈 얘기예요. 그 ESG를 유엔에서 그렇게 하나의 이념적 가치로 내세웠다면 이걸 실제로 경영에 반영해라. 이대로 경영을 해라라고 얘기를 한 거는 이제 세계적인 자산운용사죠.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인데요. 이 사람은 이 블랙락을 1988년에 창립을 했는데 그 사이에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상품도 개발하고 그 과정에서 돈을 벌었겠죠. 그런데 이제 현재 이 회사가 움직이는 자산이 1경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1경원. 세계 최대 규모의 헤지펀드. 네네네. 네. 헤지펀드라기보다 이제 자산운용사죠. 근데 이 레리 핑크 회장이 하나 해프닝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돈을 많이 벌려다 보니까 여기저기 기업에 이 블랙락은 투자를 했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회사도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NGO 환경운동 하는 분들이 한 번은 이게 레리 핑크가 보낸 주주 서한이다. 그리고 가짜 뉴스를 내요. 우리는 에너지 회사에 이제 앞으로 투자 안 할 거야. 그게 막 실제로 보도도 됐어요. 레리 핑크가 깜짝 놀라서 주가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겠네요. 주가뿐이 아니라 네. 이게 진짜 시장이 발칵 뒤집혔죠. 그렇죠. 그래갖고 레리 핑크가 트위터에 이거 가짜 뉴스입니다. 내일 제 진짜 편지가 나옵니다. 레리 핑크는 매년 주주들에게 서한을 보냈는데 그래서 다음날 주주 서한을 보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엔 이 환경단체 이 가짜 편지가 그 굉장히 트리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노벨이 자기형 노벨 조문 기사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네. 노벨상 만들었듯이 레리 핑크도 이 소식을 보고 자기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주서한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는 돈도 벌지만 건전한 투자자로서 균형감을 갖겠다. 그래도 이제 2018년부터 탄력을 받은 거예요. 2019년부터는 계속 우리는 ESG를 중요시하는 회사에 투자하겠다. 안 그러면 반대표 던지겠다. 그러면서 ESG의 전도사처럼 레리 핑크가 자리를 잡게 됐고 1경원을 움직이는데 기업이 누가 얘기를 안 듣겠어요. 실제로 어마어마하네요. 레리 핑크는 네. 돈을 넣었다가 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곳간이 확 비니까 기업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리고 이제 레리 핑크 또 블랙락 그다음에 기타 연기금 각 국가의 연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이런 데서도 지향하는 바가 같으니까 전 세계 돈이 그렇게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책 제목이 불을 부른 ESG인 게 실제로 ESG는요 돈과 부와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자, 현재 미국 정부 바이든 행정부도 대선 캠페인 당시부터 ESG에 철저하게 부합하는 회사 그런 회사들 키워주겠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ESG가 환경, 사회 그다음에 지배구조인데 사실 이게 ESG는 원래 기업들은 좀 방어적 요소였어요. 그래서 원래 그 Who Cares Wins라는 리포트에도 보면 Environmental Issue, Social Issue, Governance Issue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이슈들인 거예요. 골칫거리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ESG는 원래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이렇게 형용사로 쓰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게 엘고가 이제 부통령이 되고 기후과학이 발전되면서 이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 서부는 1년에 한 번씩 불이 나잖아요. 그쵸. 와인 사업을 할 수가 없대요. 하도 캘리포니아에 불이 자주 나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기후위기가 피부로 와닿고 그러면서 동시에 기후과학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예전에는 날씨가 나쁘면 하늘의 뜻이다 그랬는데 이게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의 탓인 거예요. 이런 속에서 그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가지 자기가 쭉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이게 친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이게 공동선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마침 또
블랙락에서 같이 레리 핑크랑 일하던 임원들이 또 바이든 행정부랑 일을 밀접하게 해요. 가치가 맞으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 차원, 정책적 차원 그리고 ESG를 미국이 내세우면 무조건 못 따라올 나라가 중국이니까 중국도 제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다리 걷어차기죠. 중국도 제치면서 바이든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이걸 국가정책으로 삼고요. 하나 기억나는 게 2021년 5월에 바이든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는데 기후위기는 잘 막아야 되고 그 기후위기를 잘 막으면 결국은 사회 격차도 해소될 거다. 그래서 결국 ESG를 굉장히 연결된 개념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보고 있죠. 그래요. 굉장히 효율적인 그 정치적인 캐치프레이즈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바이든이 옳았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증명이 되는 사건들이 참 많았는데 ESG 회사에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높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예컨대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오랫동안 펄프를 굉장히 많이 쓰는 한 회사가 우리 강산 푸르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은 굉장히 모순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회사들이 정말로 수익률이 높았나요? 그러니까 ESG의 본질은 제가 아까 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재밌는 면이 있습니다. ESG는 투자자들이 요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기업이 어떤 일을 하면서 만든 문제에 대해서 늘 욕을 먹잖아요. 근데 이 투자자들이 왜 ESG를 내세우냐면 욕을 안 먹는 거예요. ESG에 우린 투자라고 당신들도 ESG에 투자를 해라. 예. 그러니까 돈도 벌면서 욕도 안 먹을 수 있는 하나의 교집합을 찾은 거죠. 그래서 누구는 ESG가 투자자들의 안전한 도피처를 찾았다 이런 얘기도 해요. 뭐 조커 같은 거네요. 그래서 기업은 사실 자기가 만드는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사람들이 기억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한 휴지 회사가 펄프 회사가 나무를 심으니까 사람들은 그걸 기억을 해요. 자기가 만든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ESG도 많은 그 기관 투자자들 또는 이런 금융기관들이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 수익률은 괜찮은 것 같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근데 수익률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기업에선 그럼 이익이 남을까? 기업은 아직까지 증명된 게 없어요. 왜냐하면 ESG가 서양에서는 굉장히 서구 사회에서 오래된 개념이다 했는데 그들도 한 2, 3년 새 바싹 나온 개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데이터가 충분히 안 쌓여 있죠. 그래서 ESG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괜찮은데 기업 입장에서 이거 ESG를 해서 지금 떼돈을 벌고 있냐 이익이 남냐 그건 아직은 데이터가 안 쌓였다. 두고 봐야겠다는 거죠.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우리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요. 착한 회사, 소위 말하면 마일리지를 많이 쌓아놓은 회사들은 뭘 좀 잘못하거나 문제가 생겨도 좀 봐주자. 이런 여론이라는 게 형성이 되잖아요. 네네. 하지만 땅콩회항 이런 것들을 거듭하게 되면 굉장히 회초를 더 매섭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네. ESG로 인한 가치 창출, 요 MZ세대 트렌드하고도 맞아떨어진다라고 해주셨어요. 어떤 네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그 MZ세대 사실 요즘 뭐 M세대랑 G세대를 같이 묶는 것도 무리라고 하는데 묶어서 MZ세대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싫어할 때 그 MZ세대가 가장 싫어하는 건 3불이에요. 불의, 불공정, 불이익. 근데 왜 불의나 불공정을 싫어할까? 그게 결국은 본인한테 불이익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 MZ세대는 태생적으로도 공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그리고 불공평한, 불공정한 격차와 차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기회의 상실이고 그게 결국 나한테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거죠. 뭐 제가 너무 일반화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기성세대나 또는 기존의 기업이나 기관 조직 등이 공정하게 그리고 의롭게 분명히 MZ세대에게 기회를 보장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이익을 개선해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ESG는 결국 미래 세대 걸 뺏지 말자. 미래 세대 걸 현재 세대가 당겨 쓰지 말자는 기본 개념이 깔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MZ세대가 이 ESG를 추구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죠. 자, 우리 거 뺏어가지 말아라. 가불해서 쓰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도 이해가 되는데요. 아, ESG가 이렇게 재밌을 일인가요? 지금까지 불을 부르는 ESG의 저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문성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범람하는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 공정한 경제를 말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탐사.
사회적인 이기심이 모일 때 시장이 가장 건전하게 유지가 된다. 이건 우리가 사실 역사 속에서 거듭되게 확인을 해온 부분인데 달빛 2스푼님 의견 네 저도 공감합니다. 물건 구매할 때 환경 생각하는 회사 제품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환경을 누리는 게 우리들이니까 착한 기업이 성공하도록 소비자들이 착한 기업 제품 사용해 줍시다 해주셨는데요. 반면에 그린워싱하는 기업은 굉장히 혼쭐이 납니다. 이게 친환경 용기예요 라고 했는데 열어보니 종이 안에 플라스틱으로 한 번 더 감쌌더라. 이런 회사들 좀 들킨 적이 있었거든요. 기업들이 참 할 일도 많고 숙제도 많은데 하나 숙제를 더 드릴게요. 경력 단절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는데 통계청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혼 여성의 고용 현황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이정호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이 알려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용이 총량으로는 늘어난다. 구조적으로는 악화될지언정 어쨌든 늘어나고 있다는 건 사실인데 여성, 비정규직, 이 사회적 약자의 고용은 여전히 좀 힘든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기혼 여성 고용 현황은 그렇게 오래된 통계치는 아닙니다. 2016년도부터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경단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겠다 이런 취지로 만든 거고요. 이게 데이터의 기준선은 올해 4월 달에 나온 상반기 지역별 고용 조사를 재가공한 겁니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조금 있는 게 고용의 양과 질 부분에 있어서 양은 조금씩 줄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질은 좋아졌었는데 둘 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떨어진 거죠. 둘 다 종전보다 상황이 좀 악화됐다. 기혼 여성들 고용 현황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일단 15세에서 이제 가임기에 있는 54세의 여성들이 그중에서 기혼 여성이 우리나라에서 832만 명 정도 됩니다. 이 가운데 결혼하셨고 18살 미만인 자녀를 두고 있는 일을 하시는 분, 워킹맘. 이분들이 260만 명이라고 올 4월 달 이제 통계치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비해서 한 7만 명 정도 줄어든 거죠. 해마다 한 2만 9천 명 정도 줄어들고 있었는데 이번에 많이 줄어든 거죠.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변수는 결국 코로나19인 건가요? 그렇죠. 다른 고용 지표는 그 2019년 코로나 이전으로 거의 대부분 회복됐습니다. 전체 취업자 수도 뭐 2천만 명 넘어서 가지고 이미 회복이 다 됐는데 여기만 지금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여성 쪽에만. 언론들이 보기에는 이 통계 결과가 어떻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나요? 이게 뭐 크게 관심을 끌지 않아 가지고 뭐 종부세 논란 때문에 대부분 다 묻혀가지고 묻혔군요. 보도를 많이 안 했는데 이제 몇몇 신문을 했습니다. 몇몇 신문을 했는데 그냥 통계를 표피적으로 읽어가지고 경단녀의 10명 중에서 4명은 육아 때문이다. 이런 제목이 대부분 달렸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상식적으로 놓고 보면은 경력 단절 여성들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이 문제로 그 경력 단절이 되는 경우가 90%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하나만한 제목인데 경향신문만 조금 통계를 꼼꼼하게 뒤집어 가지고 봤죠. 이제 고용의 양이 이제 해마다 한 3만 명씩 줄어들다가 6만 명 넘게 7만 명 가까이 확 줄어든 것도 이제 의미가 있고, 기혼 여성들 중에서 워킹맘 중에서 정규직 숫자가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정규직 숫자가 계속 늘어왔었거든요. 2016년 통계 처음 시작한 이후부터 조금씩이나마 늘어왔는데 감소했죠. 그래서 질과 양이 다 나빠졌다. 그러면 기존에 좀 단단한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워킹맘들도 일자리를 잃었거나 혹은 고용의 형태가 더 악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통계는 경단녀의 전체 숫자는 약간 줄었습니다. 그 말은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고용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증거죠. 하지만 고용 상황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많아지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수급이 안 만든다는 안 얘기네요. 만들어지는 거죠. 코로나 위기 때문에 이게 일자리 찾기가 힘들고 특히 이게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다는 얘기가 될 텐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고용 정책 자체를 갖다 전반적이고 보편적인 형태의 고용 정책보다는 뭐 특별하게 기혼 여성, 뭐 경단녀 이런 식으로 핀셋 정책이 좀 필요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지금도 보면 비정규직이나 여성 사회적 약자 쪽에서는 아직도 그
원목처럼 아직 냉기가 많이 안 사라졌거든요. 그래요. 지금 최근에 고용통계 관련해서 정부 브리핑 내용을 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그 취업자 수 증가폭이 회복이 되었습니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 늘어나는 숫자는 종전하고 비슷한데 질이 안 좋아지죠. 그렇죠. 속에 들여다보면 일단 초단기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예. 여성에 대해서는 또 육아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필요한데 그렇죠. 말이죠. 근데 기업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이게 영속해서 적어도 뭐 4시간 이상 8시간 이렇게 쭉 근로할 수 있는 근로자를 먼저 찾다 보니 이게 부딪히는 가치 같은데 우리가 그 여성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늘리자 하면 어떤 부분을 제일 먼저 해결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이럴 경우에는 당근 정책도 필요하겠죠. 당장은 필요합니다. 기업에 대한. 예. 그런 여성들 지금 이제 고용 시간 자체가 보면 경력 단절됐다가 복귀한 사람들이 보통 한 35시간 정도 되거든요. 이게 40시간하고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뭐 15시간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니까. 하루 40 그러면은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할 때 5일 정도 일한다는 얘기고 그렇죠. 하루에 1시간이 모자란다. 한 7시간 정도 일하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줄 수 없을까? 아니면 육아 관련해서 마일리지화 할 수 없을까? 이런 그렇죠.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이디어로 풀어야 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양을 늘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라면 아이디어로 우리 여러 가지 사회적인 쟁점들 좀 풀어보자고요. 지금까지 이정호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녹용 선물 세트 받을 분 알려드릴게요. 7987님 축하드립니다. 드시고 면역력 강화해서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김도형님, 우리 그 월요일에 출연하는 기자하고 성함이 같으신데 늘 오시죠? 오늘도 유식해져 불고 주말에는 발전소 영업 안 해서 무식해져 불고 하셨는데 아니요. 배운 거는 남주지 않아요.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케빈 리님,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컵이요. 내부 플라스틱 코팅돼 있습니다. 종이컵 이거 환경에 나쁩니다 해주셨고요. 차라리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철저히 분리수거하는 게 환경에 유익합니다. 네, 공감하고요. 일회용 안 쓰려고 하는데 지금 요새 코로나19 이후에 또 일회용 많이 쓰게 돼서 요 걱정인데요. 프랑스에서는 한 스타트업이 그래서 쓰고 남은 마스크 이거 잘게 부숴서 요걸 가지고 다시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방역용품을 만들고 있거든요. 우리 기업들도 이런 쪽으로 관심 좀 가져주면 좋지 않을까. 정부 지원도 해주면 좋고요. 그래서 일자리는 없는데 사람도 없어요. 힘든 일 안 합니다. 뭐 이런 반론도 있군요. 네, 저희도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아이디어 항상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발전.